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문학 역사 314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 314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여기 314쪽에 보면 이제 9.8.2에서 이 사대부 시조의 변이라고 나오죠. 사대부의 시조가 이제 변이가 된다는 거죠. 변이라는 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평시조였죠. 평시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314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남구만이 지었다는 이제 동창이 밝았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있죠. 뭐 이건 초등학교 교재도 나오는 그런 책인 시조인데, 그래서 동창에서 마지막 사래긴 밭, 제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사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례김밭이라고 하는 사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314쪽입니다. 세 번째 단락 그 셋째 줄에 이 사례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묘지나 이제 말음이 수고의 대가로 소장료를 없이 이제 소장료를 내는데, 그 소장료 없이 부쳐먹는 논밭을 이제 가리켜요. 부쳐먹는 이 논밭을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김밭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 시가 이제 대표적인 그 훈민시라고 나왔죠. 백성을 가리키는 시라는 거예요. 거기 두 줄 내려가면 훈민시란 말 있죠. 백성을 가리키는 시란 뜻이겠죠. 이 가르칠 운자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위백교한 다음 단락의 넷째 줄에 농가구장이라는 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농민시겠죠. 농민 생활과 관련된 시. 뭐 이런 시들도 짓게 됩니다. 농가구장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농민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15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1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사대부 시조의 이제 혁신의 방법은 이제 마음의 규제를 허물어뜨리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규제 이런 것들을 막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잡다한 사정에 흔들리지 않은 군자여야 된다. 뭐 그런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시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정보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 사대부 시조의 면모를 뭐 지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이 단락에서 이제 내려가면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좀 보면 그런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군이 애정시조, 여기다 붙일 점 보세요. 애정시조란 말 있죠. 그래서 이제 기묘시조, 무명시. 이건 이제 이름 작자 미상이라는 뜻이에요. 무명시. 그런 애정시조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시조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316쪽으로 넘어가면 316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시조들이 이제 결국은 그 여러 시조가 있는데 기행 시조도 나오죠. 거기 그 316쪽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10줄 정도 쭉 내려오면 애정 시조는 기녀들과 함께하면서 주고받던 사연, 청나라에 다녀오고 국내 여행도 해서 소재를 얻은 기행 시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기행 시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조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귀양사리 순환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조도 있다는 것이 그 밑에 나오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7쪽에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보면 9.8.3에 보시면 작자층이 확대에 따른 변모라고 나올 거예요. 317쪽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다 땡땡하고 써보세요. 전문 가객 집단의 본격적인 등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 가객 집단의 본격적인 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대부의 문학이었는데 이제 기녀가 시조 작가로 참여를 하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보통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조와 이제 뒤에 가면 가사가 나오는데 시조의 대가하면 뭐 누구예요? 윤선도고 가사의 대가는 정철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철이 유명하죠. 물론 정철도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철은 가사로 훨씬 더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318쪽 넘겨보시면 318쪽에 보면 거기 이제 둘째 줄에 보세요. 318쪽에 거기 보면 이제 시조 작품과 함께 이름을 남긴 기녀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죠? 기녀면 뭐 황진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기녀들의 시조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녀들의 시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기녀는 얼마 되지 않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줄 내려가면 작품은 남겼어도 이름은 잊혀진 사람은 사대부까지 포함해서 무명시다라고 나왔죠. 무명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작자 미상이라는 거죠. 무명시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러 이제 어떤 양반이 자기가 시조를 쓰면 누군가가 그런 걸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이름을 안 쓴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무명시 작품 많다. 사랑과 이별에 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중세 지배 질서로 다져진 표면 문화를 거부하는 시조는 성행위를 노출하고 사랑과 이별의 애절한 사연을 절실하게 다룬다. 그리고 세태를 비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4로 내려가면 전문 가객의 작품이 나왔는데 가객은 이렇게 써서 음악을 전문 영역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전문 영역으로. 자, 이게 이제 가객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객은 요즘 말로 싱어죠, 싱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가객이 이제 319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18세기 무렵에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대단한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가객들이 이제 그 다음 단락의 둘째 줄에 가단이 있죠, 가단. 가단을 만든다. 이게 요즘 말로 뭐라고 써요? 그룹 사운드. 그래서 이제 가객들의 가단 활동은 위양시인. 자, 위양시인 전에 이야기했죠. 중인을 가리킨다고 그랬고요. 시사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출판사입니다. 요즘 말로. 그래서 이제 결성해서 한시를 짓는다는 것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뭐 청구영원이라든가 해동가요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21쪽에 9.8.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21쪽입니다. 자, 이제 9.8.5로 넘어가면 이제 사설시조가 나와요. 이 사설시조. 그래서 시조라는 것은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라는 것. 어시조라는 것은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이제 한 장이 이제 좀 더 길어지는 거고 사설시조는 나머지가 다 길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 수도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많이 지었다는 거고요. 자, 322쪽 넘겨보세요. 322쪽. 거기 32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정철의 장진주사라고 나올 거예요. 셋째 줄에. 물론 이제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많이 지었지만 이 정철의 장진주사 이거는 이제 정철은 양반이죠. 양반이 지은 이 장진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 장진주라는 것은 건배란 뜻이에요. 건배 요즘 말로 하면 장차 술로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장진주란 말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0의 장진주라는 시가 있어요. 장진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진주 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3쪽의 마지막 단락. 무명씨는 가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숨겼다는 거죠. 자기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명이라고 하죠. 필명. 글 속에서의 이름을 필명을 만들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그렇게 이제 뭐 전문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3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쪽에 넘어가면 가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대부 가사의 동요. 자, 여기 이제 9.9.1의 동요라는 것은요,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흔들리는 것을 동요라고 합니다. 사대부 가사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사의 시초는 뭡니까? 정극인의 상춘곡이죠. 양반 가사의 시초. 정극인의 상춘곡을 둘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전에도 이제 포교 가사로 고려 말에 이제 등장을 하죠. 포교 가사, 뭐 서왕가라든가 승원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포교 가사입니다. 포교 가사인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양반 가사의 시초죠. 시초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조선의 말기가 되면 이제 그 어떤 그 당시 어떤 시대상을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그 325쪽에 그 9.9.1의 세 번째 단락에 전후의 복구를 다짐하는 가사에 고공가라는 게 있죠. 이 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품팔이 한다는 거. 품팔 고자예요. 공은 이제 뭐 일꾼이죠. 요즘 말로 월커죠, 월커. 그래서 이 고공가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와 고공답주인가. 그래서 고공은 머슴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도적을 만나 불타버리고 망한 집을 일으키려면 머슴이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전원에 응가하면서 성현의 도리를 돈독하게 따라야 한다는 풍조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차철로의 강촌별고 김득연의 지수정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326쪽의 둘째 줄 박인노가 나오죠. 임진왜란 때 살핀 바 있는 태평사, 선상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선상탄이라고 하는 것은 326페이지에 나오는 셋째 줄에 나오죠. 배 위의 한탄이라는 뜻이에요. 배 위의 한탄. 이게 선상탄입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한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또 박인노는 이제 이거 말고도 누앙사가 있죠. 그 326쪽에 한 7, 8째 줄을 보면 누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죠. 누앙이랑은 누추한 거리. 그래서 이제 양반의 어떤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도 나타내고 있고 326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은일가사의 전통 그래서 이제 조성시는 도산별곡에서 이왕의 자취를 찾아가 이제 주위의 풍광을 감격하는 뭐 이런 노래들도 있다고 나옵니다. 자, 사대부 가사가 변모하죠. 327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대부는 주로 이제 사랑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거기 327쪽의 세 번째 단락이 보세요. 19세 요절한 홍계영이 병에 시달리면서 지은 희설. 이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희자 나오죠. 눈을 기뻐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눈 내린 경치를 묘사했고요. 그래서 어와 조아옹이 거기 셋째 줄 조아옹이라는 것은 조물주라는 뜻입니다. 조물주를 조아옹이라고 그래요. 변화도 그지없지 억만창생을 사치케 하단 말인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민우룡이 제주도 기생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금누사. 이 누자는 실사자입니다. 그 금누할 때 이제 요 왼쪽에 부수가 실사죠. 그러니까 금으로 된 이제 그 뭐랄까요 실들이죠.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누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으로 된 어떤 그 실로 된 어떤 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관 한등 적막한데 차가운 등이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이 불을 누가 끄리요 이렇게 나오죠. 애정가사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운사라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나오는 첫째 줄에 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초운이라는 것은 이제 혼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노래 이런 것들도 짓게 됩니다. 자, 32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328쪽에 이제 보면 그 착정가라고 나왔는데 이 착자가 뚫을 착자예요. 뚫을 착자. 써놓으세요. 그 우물 뚫는 이야기죠. 착정할 때 착이. 그래서 이제 장안의 우물을 솟아나게 하는 용이 하는 말로 진행되는 우물고사다. 이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가사들의 형태가 있고요. 329쪽으로 이제 가보면 유배와 여행의 체험에서 이제 유배가사, 은일가사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배가사. 그래서 이제 유배가사는 거기 그
329쪽에 보면 그 위에는 뭐 볼 거 밑에서 한 5째 줄에 유배가 부당하고 욕설하고 가는 도중에 고난 김춘택의 별 3위인곡 이진유의 속 3위인곡 또 다른 내용이 유배 가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원사 대전 별감 노릇사들 안 좋아하니 투자도 유배돼서 그러니까 만 마디 말을 할 말이 많다는 소리죠. 10,000원이라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0쪽 넘겨서 거기 이제 4번째 단락 기행가사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금강산 기행이라고 하는 뭐 것들도 있고 기행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이제 제주도를 여행하는 여행 정원유의 탐나별곡 나오죠. 탐나란 건 제주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표애록 이 표는 이제 뜰표자죠. 바다를 떠다니면서 썼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2번째 단락에 보면 연행록이라고 이제 3째 줄 나오는데 이 연이라는 것은 제비연자거든요. 제비연. 그래서 이제 제비인데 이건 결국 중국의 북경을 가리켜요. 북경. 그러니까 이 연행록은 이제 북경을 그 갔다 온 내용을 썼다는 거죠. 이 연행록이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사행가사라고 하는데 그 셋째 줄에 나오죠. 사신간 이야기. 사행이라는 것은 사신 같다는 거예요. 사신. 그래서 이제 일동장유가라는 게 대표적인 연행록입니다. 그 연행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9.4의 역사와 지리를 다룬 작품들도 있다. 332쪽을 넘기시면 그 셋째 줄에 역대가라고 나왔죠. 그거는 이제 중국사를 개관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대동여 지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도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밑에서 6째 줄에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나왔죠. 택리지. 그러니까 이 마을을 선택한다는 이 택자는 선택할 택자거든요. 지는 기록한다는 거고 마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333쪽에 교훈 가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교훈을 주는 글이에요. 교훈 가사. 그래서 거기 333쪽에 마지막 단락이면 권농 가사라고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농업을 권장하는 노래. 권농. 그런 것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4쪽에 그 2번째 단락이 농가원령가라는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 농가원령가는 그 밑에 2번째 줄에 정학유가 지었다고 나왔죠. 정약용의 아들이에요. 농가원령가. 그래서 이제 그 1월부터 12월까지 쭉 그 달마다 하는 이야기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4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 교훈 가사에서 초당 문답가라는 것이 있죠. 초가집에서 묻고 대답하는 노래 같은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태묘사라고 하는 것이 335쪽에 9.9.6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2번째 단락에 한양가가 있어요. 한양가. 이건 말 그대로 한양을 노래한 거죠. 한양가니까. 요즘 말로 서울이죠. 서울에 대해서 노래한 이야기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거기 이제 뒤로 336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그런 그 노래를 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6쪽, 337쪽도 이제 뭐 그런 뭐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37쪽에 2번째 줄에 보면 합강정가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밀란을 선동했다고 나왔죠. 밀란 선동하는 노래.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3번째 단락 첫째 줄에 난리가도 있죠. 난리가. 하칭민 지은 가사 중에 난리가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9.9.7에 규방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쓴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 치세요. 337쪽에. 규방 가사는 작자가 반드시 여자인 것은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규방 가사라고 하니까 이게 여자들만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들이 규방 가사를 짓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도 규방 가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그 속에 하자가 여자라는 거죠. 자, 338쪽에 네 번째 단락을 보면 규방 가사에서 이제 허초이가 지었다는 규원가와 봉선화가가 있다. 허난설원의 누이죠. 그래서 이제 규원가 봉선화가가 있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면 잠록이라는 책에서 경상도 북부의 봉화에서 자라는 안동으로 출가한 여인이 친정과 시집을 왕래하면서 읽고 주고받은 글을 모아놔서 쓴 게 조화정가. 이게 이제 화전가라는 거죠. 꽃지짐을 하는 노래인데 여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만 밖에 외출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남자들이 음식도 다 준비해 가서 준비도 해주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와 1박도 아니고 당일 이제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에 그 고전시가 강독에서 배우실 건데 그래서 이제 화전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조화전가예요. 화전가를 이 조라는 것은 비웃을 조자거든요. 조롱할 조자.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화전가에서 또 비판한 게 반조화전가예요. 그러니까 화전가를 비웃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이 화전가를 보면. 33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사춘의 아내 연한 이 씨는 규방가사의 작가로 활동한 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 이제 넷째 줄에 보면 339쪽에 두 번째 단락에 연한 이 씨의 작품 쌍벽가와 부여 노정기가 있다. 이렇게 밑줄 쳐놓았어요. 쌍벽가, 부여 노정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이걸 다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이 국문학 역사는. 340쪽에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동료들끼리 모여노는 즐거움을 노래한 풍류가 가운데 화전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전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첫째 줄에 금능지방의 여자 탄식가에서는 여자 신세가 가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 같은 사람으로 무슨 죄가 지중하여 고양이 앞에 쥐가 되고 매에게 쫓긴 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2쪽에 보면 이제 애정가사가 등장하는 게 나오죠. 애정가사. 사랑과 관련된 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두 번째 단락에 상사별곡이라는 게 있어요. 상사라는 건 서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342쪽의 마지막 단락 보면 상사별곡의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정상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상태를 선택한다. 사랑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 것도 있고요. 여성이니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또 기혼자, 이미 결혼한 사람. 또 막연한 사랑을 불가능한 사랑으로 바꿔놓아 고독과 범민을 키웠다. 단장사라고 나왔죠.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말 자체가 애간장이 끊어진다. 단장이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노처녀가가 나오죠. 노처녀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한탄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애정을 희구하는 뜻을 나타내고요. 신체가 온전하지 못해 시집가지 못하고 나의 신이 넘은 노처녀가 음양의 배아법을 낸들하니 물을 쏜가하며 푸념을 하더니 홍두깨에다 옷을 입혀 신랑이라면서 혼례 지내는 거동까지 그려내 웃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도 등장을 하고요. 자, 344쪽에 이제 가사의 변모 과정과 잡가라고 나왔죠. 근데 가사가 사설이 길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음악적인 변이가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 344쪽에 기본 형태는 12가사 12개의 노래라는 거죠. 서울지방의 전문적인 소리패가 개발해서 전승한 12가사가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45쪽에 보면 345쪽을 보세요.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345쪽에 애정가사의 대표적인 상사별곡도 있다는 거예요. 상사별곡. 이런 것들이 이제 애정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판소리를 부르기에 먼저 허두가죠. 허두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노래 부르기 전에 아 하고 이제 막 소리를 가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허두가라는 건 소리를 가다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가사에도 그래서 마지막 단락 345쪽에 12가사가 있듯이 잡가에도 12가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잡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346쪽의 셋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잡가 중에 유산가라고 하는 게 있죠. 유산가 넷째 줄에 346쪽에 그러니까 유산할 때 유자 놀유자거든. 산으로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놀러 다니면서 부르는 노래가 유산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346쪽의 세 번째 단락에 잡가는 범위가 아주 넓다. 여러 형태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0에 한문과 국문, 기록과 표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9.1, 10.1에 347쪽에 보면 대외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행가사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 드렸죠. 347쪽의 밑에 둘째 줄 사신가는 이야기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갖춰야했다. 이 산문 기록이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8쪽에 이제 보면 홍대용 같은 사람도 이제 뭐 담원 연기 뭐 이런 책들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박지원이죠. 박지원. 348쪽이 두 번째 단락에 열하일기. 열하라는 게 온천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열이 난 온천. 열하를 갔다 와서 쓴 글이 대표적인 연행록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9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은 한문으로 남기는 게 관리였지만 이제 국문도 있다. 그래서 인목대비 수레문, 서궁일기, 개축일기 이런 거. 이런 게 다 일기라고 쓰여진 것들이 다 이제 많은데 이게 이제 국문으로 기록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병자호란의 산성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일기 형태가 있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고요. 350쪽에 가면 몽유록과 가전체가 나와요. 350쪽을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몽유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몽유록이죠. 꿈속에 논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논다. 몽유죠. 이게 이제 안국선의 신소설로 보면 금수회록 같은 게 대표적인 몽유록입니다. 안국선이라고 하는 신소설 작가의 금수회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몽유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하생 몽유록, 뭐 금화사 몽유록, 사수 몽유록 이게 이제 몽유록이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전체가 나왔죠. 제일 마지막 단락에 특정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 그래서 그 곽삭전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이 곽삭전은 뭘 의인화했냐? 개를 의인화했다. 개를 의인해요. 곽삭이라고 할 때. 여기 삭이라는 게 뭐냐면 밧줄 삭자예요. 밧줄 삭자. 밧줄 삭자입니다. 곽은 이제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저는 전할 전자죠. 그러니까 갈대숲에 사는 개를 의인화해서 세상을 피해 응거하는 선비의 모습을 그렸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 잘 알세요. 곽삭전은 개를 의인화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1쪽의 세 번째 단락에 심성을 의인화한 것들도 있다. 천군전이라든가 천군연희 이런 게 다 심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꽃을 의인화하는 것도 있다. 꽃.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화앙전, 화사 이런 것도 다 꽃을 의인화한 작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2쪽에 보시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이 한 7, 8째 줄 정도 가면 규중치로 쟁론기라고 있어요. 규방에 있는 7개의 벗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이 규중치로 쟁론기죠. 그래서 이제 의인화돼서 자기 공을 막 나는 이런 공이 있고 나는 이런 공이 있고 막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전설화가 변모되는 게 353쪽에 나오죠.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건국 신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고대에는 설화가 문학의 주류를 이뤘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설화 353쪽에 둘째 줄에 설화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4쪽으로 넘겨보세요. 354쪽. 354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위에는 뭐 넘어가고요. 거기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지배자가 백성을 괴롭히는 설화. 이제 도미 설화가 있죠. 그래서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관탈민녀형. 그러니까 관에서 백성의 여인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관탈민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고머리 총각이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시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나중미부설화죠. 이거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렁이 색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원님이 지나가 보고 데려가 버렸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상하이 역전 같은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죠. 중국 사신이 오는데 무식한 떡부가 마중나가 상대방을 놀라게 했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설화라는 것이 활기를 많이 띄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담 집성 355쪽에 나오죠. 9.1, 11.2에 야담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야담. 그러니까 야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356쪽으로 넘어가서요. 356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첫째 줄에 악부시와 야담은 차이가 있다. 시는 존귀하고 산문은 미천한 중세문학의 위계질서. 두 번째 줄 350. 이걸 영어로 하이어랄키라고 합니다. 위계질서. 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야담이라는 것은 356쪽의 세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정도에 가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라고 나왔죠.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야담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자아가 세상과 대결하는 거. 그 밑에 단락에 이제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고 나왔죠. 이게 대표적인 야담의 종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야담이 이제 이 시기에 쭉 이어졌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9쪽으로 넘어가시면 9.11.3에 또 박지원이 나와요. 359쪽에. 그래서 박지원의 한문 단편. 연암 박지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359쪽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민홍전. 실존 인물의 행적을 예사롭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민홍 내란이 났을 때 무관직을 얻고 불우하게 지냈다. 익살맞은 이야기로 장기를 삼았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아닌 사람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359쪽. 민홍에게 신선을 보았느냐?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다. 부자는 세상에 연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 선자를 보면 사람이 산에 가면 신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사약에 대해서 물으니 매일 먹고 잘 지내는 밥이 불사약. 우리도 밥 잘 먹으면 밥이 보약입니다. 그러잖아요. 360쪽 첫째 줄. 종로거리에 곡식이나 축내는 황충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탐관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360쪽의 두 번째 단락에 호질 나왔죠. 호랑이의 질책. 그래서 박지원의 작품인가는 전부터 논란거리다. 어디를 가다 보니 벽에 걸린 글이 있어서 베꼈다고 한 말을 따르면 중국 사람 누구의 작품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데서 작품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호질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처음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글이 쫙 있어서 자기가 베꼈다.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질에서는 거기 360쪽에 한 10줄 내려오면 인물성 동의란 말이 있을 거예요. 논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성은 본성이에요. 사람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인물성 동의거든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 10째 줄 정도 쭉 내려오면 나와요. 인물성 동의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1쪽에 9.11.4에 이옥이 나와요. 이옥. 361쪽을 보시면 9.11.4에 이옥이 이제 또 이옥도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 그래서 이옥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정도에서 벗어난 문체를 많이 사용해서 이옥에 이제 글을 뭐라고 하냐면 소품이라고 그래요. 소품. 362쪽 제일 위에다 써놓으세요. 영어로 small pieces.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쓴 게 소품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옥의 글들이. 거기 362쪽에 네 번째 단락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이옥은 정도에서 벗어난 문체를 사용한다 해서 이게 소품이에요. 규탄을 받고 벼슬 진출이 막혔다. 불우하게 지내면서 이단적인 문학을 이제 많이 썼다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이 협효부전, 포호처전 뭐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363쪽의 소설의 성장과 변모로 넘어가면요. 363쪽에. 그래서 이제 소설의 가공적 영웅, 홍길동전, 영웅소설이죠. 임진로, 임경업전, 박시전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웅전이나 유충열전, 장풍전 이런 경우는 실존 인물이 아니죠. 유충열, 충과 열을 가지고 있다. 웅도 마찬가지고 장풍운전, 풍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창작계 분담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363쪽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364쪽에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364쪽을 쳐보세요.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역사 군담 소설, 창작 군담 소설 여기다 1번, 2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사 군담 소설 실존 인물. 그다음에 창작 군담 소설은 말 그대로 창작 인물이겠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 영웅 소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66쪽에 셋째 줄 보면 소대성전 있죠. 소대성전도 마찬가지로 이 크게 성공한다는 거죠. 창작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고 대성이잖아요. 그래서 셋째 줄에 부모가 죽고 가산을 탕진의 품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하는 소대성이 비범한 인물을 알아본 승상이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비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 이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지인지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366쪽 넷째 줄 비범한 인물을 알아본 이승상 지인지감. 그래서 이제 사위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승상이 세상을 떠나고 부인과 아들들이 이제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하죠. 자객을 처치하고 집을 나섭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조웅전도 마찬가지로 창작계라고 그랬고 유충열전도 창작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366쪽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유충열전 나왔죠. 귀족적인 영웅소설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덕성이 뛰어나고 가범부터 나오죠. 부귀를 누리는 현직 고관의 외아들 주인공이 늙도록 자식이 없어요. 근심한 부모가 산천에 기도를 한 덕에 태어났고 천상인의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비범한 기상. 그러니까 신선이 이제 왔다는 거죠. 또 간신의 박해 때문에 죽을 고비 이러다가 전직 고관에 의해 구출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전직 고관 같은 사람을 라번에 나오잖아요. 구조자라고 써서 구조자. 여기서 구출된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되고 사위가 되고 도승을 만나 술법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부귀를 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뭐 자세한 건 읽어보세요. 이거를 36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성 주인공의 영웅소설 나왔죠. 특히 이제 바리공주가 나오죠. 368쪽에 밑에서 둘째 줄. 바리공주의 바리는 버리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딸만 6명을 낳는데 마지막도 딸이 나오니까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바리공주의 주인공 여자다. 마지막 줄. 7째 딸로 태어나서 옥함에 넣어 버려졌고 구출 양육자를 만나서 살아나고 저승에 가서 약수를 기르다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된 아버지를 살려냈다. 가련한 여성의 죽음을 삶으로 바꿔놓는 특별한 권능이 있어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게 다 그런 내용이겠죠. 또 금방울전과 금령전. 그러니까 금령전 할 때 369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이 영자가 방울영자라고 써놓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과 동침한 부인이 사람 모습이 아닌 금방울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방울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굴러다니며 신통력을 발휘해요. 알로 태어나 신통력을 지녔다는 고대 선화의 주인공의 전례를 이어서 이제 금방울이 생명의 탄생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보탰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될 해룡이라는 인물이 계모 밑에서 고생하는 것을 369쪽의 세 번째 단락이죠. 보고 금방울이 구해주고 해룡이 요괴와 싸워 잡혀간 공주를 구출해서 공주와 혼인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금방울은 미녀로 변해서 해룡과 부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여성 주인공의 그 영웅 소설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